도착하면 미리 얘기해라. 그래서 할 때만 요거 찍어서 보냈거든 내가. 안 빠지면 못 따라와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고 대충 읽지 말고 좀 읽어라 제발 이놈들아. 너가 책 사서 읽어라 이 자식아. 10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 한번 보자. 우리가 위에 거는 뭐 보면 될 거고 제재 개관만 한번 보자. 갈래가 수필이네. 뭐 수필에 대한 거는 다 알 거고 너희가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 없지? 2학년이면. 그렇지 뭐 그것이 수필이지. 그렇지. 성격은 자전적, 체험적, 교훈. 주제는 이렇고 특징은 독서로 인해서 내면의 변화 과정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내면이었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거고 독서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았단다. 그래서 통찰, 뭐 깨달음을 생각하면 돼. 통찰을 해주나. 오른쪽에 제재 구조도 뭐 읽어보면 될 거고. 자, 넘어가서 최재천이라는 분이 쓴 글이야. 옛날 유퀴즈도 나오고 뭐 이러던데 아나? 한번 읽어보자. 중교부터.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유학을 갔나봐 이 사람은. 그래서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엄한 달 동물의 왕국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노? 사자 사자 막 뛰댕기고 뭐 코끼리 막 뛰댕기고 치타 막 뛰댕기고 그자 막 넓은 드넓은 초원이 막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 것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대. 기생충을 굳이 유학까지 가서 해야 되나?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 분야가 많았대. 그래서 좀 실망을 했나 보다, 그죠?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거, 뭐 동물의 왕국 같은 어떤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장면들이겠지, 그지? 그런 자신이 기대했던 장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를 했었대. 심심했나 보다, 그지?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었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출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축산학과 같은 과가 있나 봐.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건 알았대. 사회생물학. 사회생물학이 뭐겠노? 사회에 관한 건가? 생물에 관한 건가? 생물의 사회에 관한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어떤 하나의 생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아무튼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을 뭐 배우게 됐단다. 자, 그 수업에서는 줄거바인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을 했대. 사회생물학은 책 이름도 되고 얘들아 수강 과목도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 책이 계속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책이래.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이 책은 사회생물학이라는 뭐 교과 목도 되고 책 이름도 되는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쓴 건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그지? 사회생물학에 대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이래.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내용이 있나 봐.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어떤 주장, 의견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 틀렸다. 굉장히 좀 엄청나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이래. 도대체 무슨 내용이 그럴까? 잘 모르겠어. 아직은 우리는. 자, 그걸 나중에 이 사람은 알았어. 처음부터 알지를 못했어. 자, 나중에 알았대. 내용을 잘 봐야 돼, 준아, 이제. 내용을 알았대, 나중에. 읽어보자.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문학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뭐길래 이 강렬한 이 느낌을 받았겠노? 1975년에 나왔대.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대. 지금 보면 이렇게 줄 꺼놓고 뜻이 이렇게 있는 글자들이 몇 개 있어. 칠성에서는 단어 뜻 문제가 무조건 두 문제 나올 건데 여기 줄 거 있는 것만 나올 거야. 줄 거 있는 것만. 이 뜻을 쓰라는 건 안 나올 거고 보기로 나올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우리가. 아무튼 뭔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나 봐.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대. 사람들이 좀 싫어했나 봐. 그지? 반대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좀 많았나 봐. 그지? 저리 당장 꺼져! 하면서 막 물세례까지 받았대. 뭔 내용이길래. 자, 그런데 한 번씩 나와. 갈로 해놓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매년 뭐가 다르게 나오긴 한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데 아니면 그러나 이 두 개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런데는 언제 쓰지 우리가? 내용 전환될 때. 응? 뭐라고? 내용이 전환될 때. 내용이 전환될 때. 그렇지. 오, 100% 정확해. 전환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야. 다른 얘기를 할 때. 그러나는 언제 써 우리가? 응? 역접, 반대일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다르대. 얘는 딴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반대 얘기를 할 때 써. 선생님, 딴 거가 반대 아니에요? 이러던 애들이. 헷갈리던데, 이럴 때.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그런데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런 식이고.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그러나 점심은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화제가 완전 바뀌면 그런 데가 되는 거고. 앞에 나왔던 화제를 연결하면서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가 돼. 자, 혜준아 가보자.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보며 일단은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을 발견했대. 그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래. 유전자가 좀 이기적이래. 이미 사회생물학을 보며 그 매력에 빠져 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내용인가 보다, 그지?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많게는 적겠나? 좁겠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이런 경험을 했나 보다, 그지? 무슨 내용일까, 이건 또?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대. 자,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나 봐.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놓지 못했다.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날이 밝아오고 있었대. 이만큼 몰입해 본 적이 있나? 너는 방을 꼴딱 세웠어. 나는 붕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맞들려는 뿌연 해를 내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것들. 자, 어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나 봐.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어떤 문제길래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책 한 권을 읽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었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 자, 중요한 거다. 별표해 놓자.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걸 재해석하고 있더래.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새로워졌어. 그럼 이 사람도 무슨 관점으로 바뀌었노? 세상을 이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겠지. 유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책의 내용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의 DNA 자, 우리 모두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 DNA는 태초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있잖아.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서 끊임없이 생존을 해왔대. 그리고 스스로 살아계신다고 생각했던 우리 자,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우리 역시도 사실은 임마한테 우리의 몸을 빌려준 것밖에 아니래. 결론적으로는.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온단 말이야. 우리들 역시 인간들 역시도 내 스스로가 살아 숨쉬는 거야,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우리도 그냥 DNA에게 우리의 몸을 빌려준 하나의 도구인 거야, 얘들아. 우리 인간도 사실은. 쌤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텀블러를 쓰잖아? 그럼 텀블러 같은 존재야, 우리는. 이 물이라는 DNA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이 좀 그런가? 자,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대상이야. 반대가 뭐야? 주체잖아. 우린 주체가 아니야. 우리 인간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대상이야. 주체는 누구야? DNA야. DNA. 즉 우리의 존재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왜 존재할까? 몸속의 유전자를 퍼뜨리고 널리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라는 거야. 자, 이 책의 저자인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DNA가. 그리고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유지되니까 죽질 않지. 그러니 DNA를 불멸의 나선이다 라고 했고, 왜 DNA를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고, 해주나. 그럼 우리를 포함한, 즉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사실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DNA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야. 하나의 기계인 거야, 우리는. 충격이었겠지. 나는 나는 새로운 그 새벽의 바람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전과 완벽하게 갈렸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답을 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의문은 풀렸겠나 안 풀렸겠나? 안 풀렸겠지? 안 풀렸겠지? 근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지, 혜준아. 가지런해졌대. 즉 이걸 그 위에 문단에서 찾으면 두 번째 줄에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 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지? 결국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이 책을 읽고 모든 어떤 문제, 많은 문제의 의문이었던 것들이 답을 찾기 시작했대. 자,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을 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된대. 그때 느낀 희열, 이 사람이 희열을 느꼈어. 희열, 불편하라.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희열을 막 느껴. 와, 너무너무 막 좋고 막 기쁘고 그랬어. 그렇구나. 유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자, 그러나
그런 점 때문에. 무슨 점 때문에? 그런 점. 그래. 어떤 점? 무슨 점? 얼굴에 있는 점? 희열. 에이, 모든 것이 한 줄. 그게 안 되는 거야. 해주면 자꾸만. 자꾸 틀리잖아, 그런 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석하는 거지.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점. 혜준이가 요번에 얘들아 엉뚱한 걸 막 틀렸어. 그건 혜준이 잘못이 아니야. 누가 시킨 거야? 유전자가 시킨 거야. DNA가 시킨 거야. 소스름 다 날려 먹었어, 얘들아. 현빈이하고 준석이하고.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제 DNA가 그걸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DNA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DNA를 유지하고 퍼뜨리고 생존하게 만드는 기계일 뿐이니까 왜 잘못이 있냐? DNA가 시킨 건데. 그 DNA는 누가 줬어? 엄마 아빠 줬잖아. 얘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 답은 보이는데 세상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는 있어. 그치?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객관적 법칙이라는 건 왜 일어나는 걸까? 왜 일어날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인간은 왜 이런 어떤 법칙을 만들어 갈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평생을 그 연구를 했어, 애들은. 근데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해? 한마디로 끝내면 되잖아.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인간은? DNA가 시켜서. DNA 시켜서. 그러면 연구했는 게 아깝잖아. 의미가 없어지잖아. 허사가 돼버리. 자기가 지금 노력한 게 다 허사가 돼버리니까 허탈해지겠지, 이제. 됐어, 혜준아? 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그동안 객관적 법칙을 막 해명하려 했는데 결국은 유전자가 시켰어. 유전자 때문이야. 라고 결론이 나버리니 인생이 무너지는 거겠지, 사실. 내가 공부한 건 뭐지? 내가 밤새서 연구한 건 뭐지? 게임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래서 친구는 못 만드는 거지.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뭐야, 친구도 못 만들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즉 모든 게 유전자 때문이야 라고, 유전자가 시켰어 라고 설명해 버리면 우리의 연구는 도대체 뭐죠? 저는 헛짓을 한 거군요. 자,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태경아, 작가지. 왜 작가지, 태경아? 이 글이 수필이니까. 가보자. 나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준비한 사람이 아니고 지원으로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의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왜 그렇지?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질까?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자, 그게 사회과학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사실 많아.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을 못했어. 근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똑같네. 앞에 나왔던 표현이란 거지. 일렬로 섰다는 거랑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 하나의 답으로 딱 설명이 돼버린데,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대. 사회과학자들은 허무함을 느꼈지만 이 사람은 계속 희열을 느끼고 있어. 희열을 느끼고 막 항월하고 이런 걸 느끼고 있어.
뭐 해이를 느꼈다, 뭐 후회를 했다. 아니야. 그건 사회과학자들인 거고 작가는 아니야. 아직까지.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라는 동양 사상이라는, 얘가 서양 사상이야. 지금 서양 사상을 대표하는 거고,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들, 동양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들에 빠졌었어. 이 사람은 예전에. 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답을 못 찾았어. 예전에. 근데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알아버렸잖아. 이거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어. 이 사람은 사실 있잖아. 어려서부터 계속 어떻게 어려서부터 그런 의문들,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근원적 의문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 답을 알고 싶었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곤 했어. 과거 얘기를 할까요, 지금부터? 재수하던 시절에는 니체, 뭐 쇼펜하우어 같은 서양 철학자들, 서양의 어떤 사상들의 책을 막 연구했어. 어느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면서, 즉 동양사상이겠지, 그지? 동양사상. 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어. 서양 사상도 공부하고 동양 사상도 막 공부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근원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도 했어. 근데 안 돼. 명확한 답을 찾지를 못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책 한 권으로 답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야.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황홀감, 세상의 어떤 근원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구나 하는 황홀감은 좌절감으로 변했어. 오, 왜 황홀했는데 좌절이 됐을까? 처음에 만사가 시시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써?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를 써? 모든 게 뭐 유전자 때문인데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내가 또 공부를 안 하면 또 뭐해? 놀면 뭐하고 자면 뭐하고 밥 먹으면 뭐해? 어차피 뭐 유전자 때문인데. 유전자가 시킨 건데. 유전자를 위해서 그런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들은 유전자가 미리 계획을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뭔가 해놓으면 엔터를 딱 치면 그 프로그램대로 자자자자 움직이듯이 로봇처럼 우리 인간들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인 거야. 주체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다 적어라. 그래야 소수령을 적는다. 순서가 임변아. 나중에 또 선생님 주체적이 뭐예요? 능동이 뭐예요? 수동이 뭐예요?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맥이 풀리는 거야. 계속 열심히. 모든 게 헛일이야. 인생사, 인생의 일들이 일장춘몽이야. 한바탕 꿈이야. 뭐 비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의미 없다 이거야 얘들아. 허무함 뭐 이런 거. 인생 무상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얘들아, 수능을 치고 대학교 입학을 딱 해서 와 나도 대학생이야 했는데 눈을 탁 뜨니까 꿈이었어. 아씨, 그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일장춘몽이라는 거.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거 아니겠네. 세상 유지제 덕분에 털없이 유지될 테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야. 자, 하지만 재해석을 하고 싶었어. 아까 이야기했던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이게 아닌
어떤 뭔가 다른 게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어. 자, 그 책에서 말하고자 싶은 건 과연 뭘까? 자, 이 사람은 좀 나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좌절감을 금방 추스를 수 있었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상을 볼 노력했어.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계속 나는 태경이 가면 된다. 나는 그리고 이제 어,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음, 그 책과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막 읽어봤어. 그 아류, 그와 비슷한 그 책을 이어서 나오는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책들 막 무작정 읽었어.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열리잖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래.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 어느 순간 마음에 편안함을 느껴. 통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다 이제 준서가. 가보자. 석. 인간의 행동은 모든 자,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은 사실 유전자의 생존과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료하게.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자, 중요한 거다. 지배를 받는 자, 잠깐만 끊고.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기계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됐대. 아,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은요, 유전자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입니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대. 인간은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의식을 갖고 있어. 겁나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의식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나타나.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한테 뭔가를 막 지시해. 그럼 그걸 따를 수도 있고 우리 의지로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엄마가 가겠지. 이 자식아, 너는 인간이잖아. 인간이길 포기했냐? 인간은 의식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잖아. 이 자식아. 유전자가 시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야. 인간만. 바퀴벌레 안 돼. 물고기 안 돼. 새 안 돼. 공룡도 안 되고 다 안 돼. 주라기 월드 봤나? 못 봤나? 아,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가 시키는 그 지시를 어길 수가 있어. 아니면 따른다 하더라도 내 의지로 따를 수 있어. 그러니 인간이 얘들아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냔 말이야.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도 있고 문화의 힘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을 발전하고 이끌 수가 있어. 자, 지금도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얘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한다. 이 몇몇 학생도 처음 글쓴이가 가지고 있던 좌절감을 느낀 애들이겠지. 글쓴이가 가지고 있던 좌절감을 느낀 애들일까. 걔들이 와서 이 책을 읽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좌절감이 너무 커요. 우리 인간이 수동적 기계라니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지. 나라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좌절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지.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준서가. 나도 얼마 동안 그랬어.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동일한
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한 권의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대. 그치?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막 바꿔버렸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줬단다. 그래, 읽어보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그치?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존재하는 이유는 있어.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상황을 즐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한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그게 공부야, 이 자식들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가보자, 계속 준서가.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사실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연변을 따지지 말고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위 안에서의 일이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그지? 내가 뭐 날고 싶다고 날고 뭐 물속에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의 유전자는 그걸 허용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어길 수는 없지. 유전자가 허락한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잘못 생각을 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은 운명론자와는 다르대. 이게 옛날에 소수로 나왔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것들이 다르냐 하는 거, 그 밑에 거 쓰면 돼.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을 할 거래. 재작년까지는 모의고사 독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수능의 지문 1개, 뭐 작년 것도 지문 1개, 재작년 뭐 3월 지문 1개 막 이렇게 던져줬거든. 근데 쭉 하다가 작년에 또 교과서의 문제는 전부 다 소수령으로 교과서 문제 다 내고 객관식은 모의고사 지문에서 다 내고 그랬어. 근데 올해는 모르겠다. 올해 지금 2학기 독서하는 쌤이 작년 쌤이면 비슷하게 낼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쌤이 아니라면 예전처럼 아마 낼 것 같고 작년이 좀 특이했어. 작년이 좀 특이해서 작년에만 딱 그럴지 아니면 그걸 이어서 다시 계속 이어갈지 그래 작년을 못하겠어 내가. 일단 좀 특이하게 했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일단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파트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작년 재작년에 너가 학교에서 찝어줬던 그 모의고사가 좀 비슷하거든 범위들은. 그거를 방학 때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볼 거야. 근데 개학하면 또 뭘 던져줄지 모르기 때문에 방학 때 일단은 내신은 거의 끝낸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요번에 우리가 외부 지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한 5, 6배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 양을. 그러니까 뭘 찝어줄지도 모르고 독서는 워낙 길고 지문 자체도 뭐 수능에 만 지문 뭐 어떤 모의고사에 뭐 몇 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05년 13년 뭐 6월 고3 모의고사 10번부터 12번 지문 이래 나왔다니까. 미쳐본다니까. 그걸 이렇게 매주 던져주면 그 수업을 해야 돼. 못하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자, 정리를 할 때 핵심 구절 모아보기가 있어. 책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기서 나온다면 이게 소수령이야. 결국은 이걸 답으로 나오든 밑에 게 답으로 나오든 아니면 이걸 주고 이걸 쓰라고 하든 아니면 중간에 뭐뭐는 뭐뭐부터 해서 뭐뭐 해왔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든 뭐 쓸지는 모르겠어. 근데 오히려 독서는 소수령 쓰기가 문학보다 좀 쉬워. 사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조건들을 준다고 해봐야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뭐뭐는 뭐뭐 왔다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조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는 더 편해 우리가. 근데 워낙 양이 많아. 워낙 양이 많아.
그게 좀 단점이야, 독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만 이렇게 들여놓고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이번에 좀 바빴잖아 우리가 사실. 덜 공부한 애도 있을 거고. 표가 있는 거는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칠성에서는 표를 지우고 나오니까 표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보고 우리가 막 섞어 놓는단 말이야. 뭐 얘를 여기 집어넣고 얘를 여기 막 집어넣고 막 섞어 두니까 표 있는 거는 항상 공부를 해두고 칠성은 뭐 개념 됐고 우리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거는 좀 알아는 도 개념하고 요 방법 하나의 화제야. 거기에 대해 다양한 관점 뭐 긍정 아니면 부정이야 거의 관점이라는 거.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혹은 형식, 뭐 수필로 쓰거나 설명문으로 쓰거나 뭐 논설문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형식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야. 읽어보면서 내가 비판적으로 통합적으로 막 재구성을 해보는 거야.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의 설명문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특징에 보면 행복에 대한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 밀의 이론을 우리는 볼 거고 쿠페실은 잘 안 나와서 우리는 안 할 거고 다 논설문 오컴의 날이라는 게 있어. 오컴의 날. 오컴이라는 사람 과학자가 있는데 오컴의 날로 행복을 대다이야짜 놀래라. 논설문이라는 거 설명문 하나 논설문 하나 그럼 두 글의 주제 뭐 형식이랑 다 다르겠지 그지? 다시 오른쪽에 제재 구조도 보면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다르지 그지? 설명문이니까 처음 중간 끝 논설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각각의 구성 단계들에서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봐야 될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현빈이가 몇 쪽이고 하면 자 이거 다 숙제야 얘들아. 지금 24, 25, 26, 27, 28, 29 뭐 다 숙제야. 자 32페이지 우리는 행복한가? 현빈이는 행복하나? 오 행복하나? 여친도 없는데 우와 대 그래서 행복하구나. 가 다은이는 아니지. 가보자.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아. 자, 그 중에 철학자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 밀, 보리, 밀 할 때 그 밀이 뭐. 자, 철학자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뭘까? 묻고 있다, 일단. 뭔가를 묻고 있고. 뭘까?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 뭐 문답법을 쓰고 있다, 그지? 밀은 공리주의자야. 자, 적으래. 문답법도 적어놔래. 공리주의자는 행위의 목적이나 선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야. 현빈이가 준석이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우리 공동의 인간의 이익이 증진됐어. 그럼 그 행동은 선이다 이거야.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거야. 고통이 없는 상태야. 뭐 이건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 너무 단순하지.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은 상실한 상태다. 당연한 거지.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게 삶의 목표야.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이제. 여러 가지 공리주의자들하고는 다른 철학자들의 이제 차이점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볼 건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목표, 고통이 없는 것이 목표야, 목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이제부터. 그러면 아까 고통이 없는 게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라 했고 고통이 없는 게 곧 뭐라 했지 얘들아? 기쁨이라 했단 말이야.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 했단 말이야. 그럼 기쁨은 뭔데 이건가? 도대체 인간에게 기쁨이란 건 과연 뭘까? 그럼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가 불행이라 했는데 그럼 정확히 어떤 상태가 돼야 불행이라고 할까?를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철학자들은. 자,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자, 벤담도 가장 좀 유명한 공리주의자인데,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질적 쾌락이 기쁨의 출발이에요라 했어. 물질적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했어. 물질적 쾌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시작돼요. 이거야. 즉, 가보자. 즉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쾌락주의자들이 있어. 서양의 이제 철학자들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는 데 있다. 자신의 쾌락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는 물질적인 쾌락이 출발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그럼 선생님 돈 많이 쓰고 뭐 명품 사고요. 뭐 스포츠카 사고요. 막 이래야지 이제 기쁜 거예요. 쾌락은 선생님 그 맨날 게임하고요. 뭐 맨날 뭐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요. 뭐 여친이랑 놀러 다니고 이런 게 그러면 제일 행복이겠네요. 그럼 나는 지금 행복할래요. 그냥 공부 안 할래요.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주의는 그게 아니야. 정말 내가 있을 때 정말 기쁜 것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알아? 독서야. 책 읽고 연구하고 꽃꽂이하고 식물 키우고. 물질적인 쾌락도 그건 뭐겠어 얘들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책을 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건, 연구 재료들을 사고 이런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 응? 뭐 술 먹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 뭐. 아무튼 그런 거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아무튼 돈을 많이 쓰자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야. 명품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러나 좀 달라. 자, 그러나 믿음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공리주의자지만 벤담은 이렇게 생각했고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어. 여러 개가 있어. 물질적 어떤 만족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만족들 여러 가지 어떤 만족들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치의 종류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물질적 만족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 물론 그렇다면 물질적 만족이라는 것도 행복에 기여하는 가치는 가치야. 필요 없어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가장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해석 잘해야 돼. 낚여 이게 해주나. 뭘 막 물을 거야. 밀은 이런 생각을 했어. 뭐 벤담은 이런 생각을 했고 밀과 벤담의 공통점과 차이점 막 물을 거야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돼. 가장 중요하진 않대.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있어. 얘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의미가 있대. 물질적 만족이 물론 행복에 기여하기는 해. 근데 가장 중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적 가치면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내가 뭔가 연구를 하는데 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스포츠카는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야. 생각하면. 그럼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뭐야?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뭔데 도대체? 뭔지 알아야 이걸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물질적인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또 시작되는 거야 이제. 또 의문이 들고 의문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자,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과연 뭘까? 자, 그렇다면 비난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자, 미래 입장에서 행복의 본질, 즉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본질적 가치, 그건 뭘까? 그리고 그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또 뭘까? 가 또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했어. 자, 이건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그렇지? 이 자긍심, 긍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경심. 자긍심은 사실 사람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성장해 나가면서 사람마다 좀 달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야. 자, 또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자립적 능력, 이성적 이성적 자세, 감정적인 태도, 관용적인 태도, 남을 용서해주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용서해주고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뭐 이해해 하는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주위에 이런 장애인 이런 애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정,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에라고 생각을 했대. 당연하지. 이게 다 되면 어떤 인간이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 그건 성인 아이가. 근데 아무튼 밀은 그렇게 생각했어.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밀의 행복 개념은 뭘까?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자신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얘들아, 국영수, 가사, 우리가 다 배우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고, 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너희는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뭔지를 몰라. 발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걸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야.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 아무튼 지금 자기가 뭔가를 발견해서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자기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돼. 정체되면 안 돼. 안주하면 안 돼. 정체 X, 안주 X. 그냥 나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는 거. 정체가 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안주하는 삶.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대. 뭐든 아무튼 어떤 부분이든 게임을 하든 레벨이 1은 올라야지. 계속 쪼렙이면 하고 싶나? 하기 싫잖아. 좀 라스트 워 하는데 겁나 안 오르네 레벨. 미치겠다. 그래야 행복하대.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럼 자기 발전은 뭐지?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각자의 능력이겠지, 그지? 국영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지?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어, 사실. 그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자, 밀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가정을 할 거야. 준규야.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예요. 자, 인간의 발전, 조금씩 자신이 각자 타고난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목표면서 행복인 거야.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표인 거고, 발전해 나가는 그 자체가 또 행복인 거야. 그렇다면, 겁나 중요한 말이야. 행복은,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결과가 아니야. 너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딱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래. 그럼 삶의 과정 자체가 사실 그 오은영 박사 이런 얘기 하되,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 이제 너가 고등학교 때 국어 몇 점이야, 수학 몇 점이야 하면 점수는 기억 안 난대. 근데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 과정은 기억이 난대. 잘하든 못하든. 친구랑요 스카를 갔는데요, 때가 가고 친구가 놀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놀아갖고요, 게임 1시간만 하자 그랬는데요, 1시간을 했어요, 이런 가정은 기억이 난데,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사실 가정인 거야. 가정.
누구나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 낙서하지 마. 왜 자꾸 낙서를 해. 색칠을 하고 그래. 미친 죽이불러 저건. 그러니 자 가보자. 행복이라는 파랑새 은유법이지 그지 해주나 비유적인 게 쓰였다 그지. 행복이라는 어떤 파랑새가 있다고 친다면 그 파랑새가 따로 어딘가에 딱 존재해서 우리가 그거를 딱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 상태. 생각해보면 사실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초등학교 때보다는 좀 똑똑해졌잖아. 많이 알잖아. 그 자체가 파랑새라는 행복인 거야. 파랑새라는 행복인 거야.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기본인데 개성대로 해야 돼.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자, 그지.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사람. 근데 참 현실적이긴 않지, 그지? 현실에서는 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중에서 어떤 능력을 발전시킬까? 자, 얘가 생각한 것도 지적인 거야, 지적인 거. 뭐 단순히 공부를 떠나서 지적인 거. 그는 그는 직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감각적 기쁨, 보거나 뭐 만지거나 뭐 하는 그런 기쁨을 능가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대. 지적인 능력이. 나중에 공부를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모든 걸 새롭게 뭔가 알게 되면 즐거워 얘들아. 사실 못 풀던 문제가 풀리거나 맨날 지다가 한 번씩 뭐 내가 어떻게 해가 이기거나 뭐 하면 재밌잖아. 그게 게임인 거고 도박인 거 막 그렇거든 사람이라는 건. 아무튼 어떤 지적인 거 그런 것도 중요하대. 자, 그러니까 밀은 지적인 소양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지, 그치? 개발이지, 개발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들을 발전시키는 개발. 자,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뭐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비로소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대.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뭐 지적인 게 최고라 이거야. 주지주의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만능이다. 옛날에 요거 딱 네모해놓고 나왔었어. 뭘 네모할지는 모르겠다 얘들아. 자, 그럼 밀은 지식, 이 지적인 것만 강조했느냐? 그렇지는 않아. 이 감성적인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했어. 혜준아, 인간의 내재된 감정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내재된 감정, 본능적 요소들, 어떤 감성적인 거겠지.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게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 자기 능력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거래. 필수적인 거. 감성적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적 능력도 사실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물론 감성이라는 건, 감성적 능력이라는 건 이성, 지적 능력이겠지. 지적 능력에 의해서 재현은 돼야 되겠지, 그지? 감성적 능력이 지적 능력보다 더 뛰어나 버리면 안 돼. 덮어버리면 안 돼. 또한 밀은 인간의 도덕적 성숙이 발전에 한 요소로 도덕적 성숙,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서 지성이라는 지적 능력, 감성이라는 감성적 능력, 그리고 또 거기서 플러스해서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해야 돼. 이게 보면 눈치 빠른 애들은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
지금 이 세 가지로 다 끝나, 사실은. 그죠? 지적, 감성적, 도덕적, 이 다 끝나.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엔. 그 능력들을 다 개발시키면 요 행복의 조건이 다 차차차차차차 달성되겠지. 이제 결론은. 표시해 놓고. 밀은, 해주나. 또한 밀은 인간의 도덕적 상승, 했고. 밀은 도덕적 발전의 도덕적 발전의 지표, 지표. 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준이라 생각하면 돼. 기준.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그게 이제 사회성이야. 감성, 아니, 지성, 감성, 사회성. 세 가지 나오네, 그치?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했어.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해. 얘가.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이 세 개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대. 그렇대. 철학자라서. 오컴의 날까지 해버릴까? 이거는 좀 짧아서 금방 한다. 가보자.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읽어보자. 태경아. 과학자들이 과학자의 기술을 알려주고 오컴의 면도날을 표현했다. 14세기 영국의 의학자 오컴이 이름에서 탄생한 자, 중요한 거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사회적인 현상이든 아무튼 어떤 거든 사회적으로 뭔가 일어났어. 왜 일어났지? 를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네 혼자 안 적고 있대. 사회과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어, 얘들아.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유전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그럼 다른 가정들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게 오컴의 날인 거야. 그치? 똑같아. 사회과학적 문제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그냥 딱 설명하는 거야. 다른 걸 설명하지 마. 다른 거가 복잡해. 내가 말하는 건 다 적어야 소수는 정리 다 했대. 그래 자꾸 안 적고 있어라. 사회과학 관점이 아니고 사회과학적 문제점을 뭐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로만, 물론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 보지 말고 뭐로만 보자. 뭐로만 보자 얘들아. 유전학적. 윤리가 왜 나와 갑자기.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자 이랬어. 그럼 그 유전학적 관점이라는 게 다른 걸 다 잘라버리는 거지. 그게 오컴의 날인 거야. 자, 그럼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적게 하는 거야? 적게 하는 거지. 그러니 그게 사고의 절약인 거야. 너무 무리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은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과학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이야. 최근 심리학에서 왜 인간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이런 심리를 느낄까라는 걸 막 연구했는데 이제는 진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자. 아유 뭐 다른 거 됐고 뭐 사회고 윤리고 뭐 정치고 뭐 역사고 다 필요 없고 생물이 진화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심리들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자는 게 있어 요즘에. 그럼 이게 인간 심리학에 대한 오컴의 날이겠지. 됐나? 잘 따라와야 돼.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는데
지금 필기된 애들은 지금 안 보이네.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돼 있어. 책 없는 애들은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어.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어. 단계가 있다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요도야. 얘는 중요도. 단계는 이렇게 올라가. 헷갈릴라. 야를 1로 할까? 맨 처음 야를 느끼고 야를 1로 하자. 헷갈리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처음 우리는 1을 느끼고 2를 느끼고 3을 느끼고 4를 느끼고 5를 느끼는 거야. 인간의 어떤 욕구 단계라는 건 단계가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인마야. 인마 가장 중요해. 그럼 우리가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는 이유는 얘를 달성하려고. 얘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얘는 또 얘 때문에. 얘는 또 얘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욕구들은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막 올라가면 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야. 인간의 가보자. 태경아, 위계적 단계 중요한 말이야. 위계적 단계. 단계가 있다는 거야. 자, 중요한 거다. 이 이론은 아래 단계의 기본적 하위 욕구들, 맨 아래 있는 얘들이 딱 채워져야 위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전의 욕구는 안 생긴다는 거야.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애정과 공감의 욕구는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자아 성취와 같은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야. 옛날에 요거 싹 지우고 나왔다. 소수령으로 적으라고. 막상 적으라고 하면 못 적는데. 표가 나오거나 독서는 표가 나오거나 그림이 나오면 뭐가 나올지 몰라. 싹 지우고 욕구를 유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어봐라 이렇게 나왔어. 표 딱 주고 뭐. 보기를 주면 좋은데 보기를 안 주면 생각해내기가 좀 힘들어. 적어놔. 다 그래 나중에 공부할 때 써먹으면 돼. 지금 외우지 말고. 자, 하지만 근데 한번 보자. 하지만 자, 빨리 가자 태경아. 빨리 가자. 하지만부터 읽으라고. 뭐라고 하노? 읽으라 하면 읽으면 되잖아 태경아. 딴 말 할 거 없고 그지? 근데 우리는 메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어. 봐봐. 얘가 채워져야 이게 생기고 얘가 채워져야 이게 생기는데 우리 현빈이는 지금 바로 일로 갔어. 하고 위에 건 안 중요해.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고 싶어? 뭐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고 싶어. 자아 성취를 하고 싶어 해. 누구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안 채워지더라도 너희들은 태어나자마자 여친을 만들고 싶어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의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그래?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라고 간명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했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아 성취를 하는 거야. 그거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전부 뒤집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럼 뒤집어 버려. 아무튼 위계적 조직은 맞는 거니까. 내 생각은. 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갖고 올 게 있어서 그래. 가보자, 준서가. 행복도? 뭐 행복의 조건이 뭐 어쩌고 밀처럼 막 어렵잖아. 뭐 그러지 말고 가치, 이상, 뭐 도덕, 뭐 지적인 거, 아이고 감성적인 거,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도덕적인 거, 아이씨 필요 없어.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경험이야. 그냥 뭘 추구하고 아이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구나 하면 행복한 거지 뭘. 그걸 뭐 어쩌고 해. 쾌락적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뭘 하든지 간에.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사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행복에 대해 논하는 거 말이 안 돼.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자, 잘 들어. 가치 있는 삶을 살 거냐? 행복한 삶을 살 거냐? 개인의 선택이야.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게 좋아요. 할 수 있어. 근데 이 둘은 같지 않아.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같지 않아. 그리고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달라질 수는 있어.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평가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걸 선택하든 아무튼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볼까? 에이, 가치 있는 삶 별론데? 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든 아무튼 그럼 어떤 게 가치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잣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평가의 기준. 잴 수 있는 잣대. 100% 그렇지는 않지만 한 90% 정도 잣대는 누가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해. 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지 보다도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뭔가를 선택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중요해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정말 주위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참 생각이 깊은 아이구나. 저 사람은 힘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뭐 재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대. 인간은. 맞는 것 같지 않나? 사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소수령으로 만약에 범위에 들어간다면 100% 나오는 거야. 이 3번 문단이. 자, 한번 가보자, 준서가. 하지만 이런 상황은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자, 근데 이런 사고, 요거. 남들 눈에 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 즉 행복이지, 행복.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미국 시카고 대학 C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어. 대학생들한테 이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하고 0.5온스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어. 현빈이 뭐 고를래? 저는 하트. 하트 모양. 준석이는 뭐 고를래? 저도 바퀴벌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바퀴벌레고 하트고 뭐 이래서 그렇고 이게 초콜릿이라서 그래. 만약에 바퀴벌레 모양의 이온스의 금덩어리, 뭐 0.5온스의 예쁜 하트 모양의 금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바퀴벌레지. 무조건. 근데 이게 초콜릿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기는, 선생님 저는 초콜릿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게 좋아요. 뭐 바퀴벌레 너무 싫어하니까 저는 하트가 좋아요. 여자친구한테 줄 거예요. 뭐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우리 금 정도로 생각해야 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러면 아이 있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자,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 심리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예쁜 걸 좋아해. 우리는 자 초콜릿으로 가보자. 먹는 즐거움. 우리가 진짜 먹는다고 치자. 태경의 말처럼 녹이지 말고 뭐 먹는 즐거움 생각해보자.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현빈이 말처럼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야 돼. 그게 더 행복하니까. 좀 헷갈려 이거. 근데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을 해. 일반인의 합리주의라는 거야. 이게. 일반인 합리주의는 뭔가 써라. 나올 수 있고. 나는 하트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을 것 같아. 야, 이 등신아. 그렇잖아.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올바른 선택이다. 아, 쟤는 선택 잘했어. 쟤는 똑똑하네. 그렇지, 그래, 임마. 큰 게 낫지. 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야. 사실은 모양이 더 중요한데 보편적으로는 객관적인 양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면 남들이 나를 합리적인 사람이, 아, 쟤는 좀 생각이 있구나, 합리적이겠구나 로 나를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타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지,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초콜릿이고 뭐 이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해 보면, 자,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가 갑자기 늘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똘똘한 학생들부터, 점수가 높은 애들부터 먼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어.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애들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
점수가 높은 애들부터 심리학을 전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의 전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 1등한 애가 있어. 걔는 미대를 가고 싶어. 예를 들면. 근데 누구나 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과를 가고 싶어 해. 그리고 똑똑한 애는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니 그 애는 이 심리학 전공하는 과를 선택을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 당연하지. 지금 의대 현상 같은 거 보면 돼. 똑똑하면 다 의대가. 전결정하면 다 의대야. 지가 뭐 사람을 살리는데 뭐 의의가 있고 그런 거를 막 희생감이 사명감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하니까. 근데 걔가 만약에 안 갔어. 서울대를 안 가고 서울대 의대를 안 가고 뭐 경대에 뭐 좀 유명한 경대는 만약에 예를 들면 경대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가 있다고 치자. 만약에 과를 좀 다르니까 유일하게 그 경대에만 거길 지원했어. 사람들이 바보로 하겠지. 뭐 경대라서 그런데 뭐 대구대나 뭐 이런 데 지잡대 이런 데 있잖아. 그걸 선택했어. 전국 1등인 애가. 그럼 다 바보로 하겠지 사람들. 그러니 그 아이는 의대를 선택하는 거야. 자, 학생한테 물어봤대. 저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점이 높아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심리학을 전공한 건데요. 그랬대.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 근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버렸어. 성적이 아까운 거야. 수능이 대박 나버리니까 이제. 원래는 천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수능이 대박 나버려서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들. 남들이 봤을 때 선생님 천문학자보다 의사가 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뭐 그렇잖아요.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명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 타인에게 자신의 선택이 정당한 것을 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 천문학자라는 행복을 양보해버린 거지 사실은.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야. 이 사람 생각할 때.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대.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뭐 그럴 필요도 있어. 쾌락을 추구해야 돼. 무분별한 쾌락 말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본질적 자신의 행복을 조금씩 누적해 갈 수가 있대. 자, 문제 풀 때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물을 거야. 문학보다 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OX 다 하고 줄도 다 꺼와. 이 문제를 내가 O 한 거는 뭐 지문의 뭐 때문이고요. 뭐 얘를 X 한 건 지문의 뭐 때문이라고 다 적어와. 뒤에 보면 벤담의 가치관, 미래 가치관, 행복의 조건들, 본질들 중요해. 표시해놔. 100% 나올 거야. 주제 통합적 독서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과 형식, 글을 단순하게 비교 대조하는 게 아니야. 비판적으로 읽는 거야. 종합적으로 읽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해 나가는 거야. 자신의 관점,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야. 너의 행복은 뭐냐? 자, 여기까지.